메타버스 미술관 명화전 인물화로 떠나는 시간여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인물을 그린 작품을 보면서 메타버스 속 명화미술관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1503년에서 1506년.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리자 부인을 그린 것이고 모나는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배경 풍경이 뿌옇게 그려져 있고 그 앞에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모으고 앉아 있네요. 포동포동한 손을 보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요.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 주제가 종교적인 성서 내용이 아닌 우리 이웃을 인간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나리자의 미소, 신비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네요. 리자 부인이 편안하게 미소를 짓게 하기 위해서 작품을 그리는 동안 악사가 연주를 하고 광대가 공연을 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입 가장자리를 흐리게 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나네요. 그리고 눈썹이 없네요. 여러분, 모나리자는 왜 눈썹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미완성이란 이야기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지워졌다는 이야기, 아니면 당시의 미의 기준이 넓은 이마를 가지는 것이라 눈썹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맞을 것 같나요? 다음 인물화를 볼까요? 르네상스를 지나 바로크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진주귀걸이를 한 여인, 1666년. 뭐가 보이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의 중앙 초점에 하얀 진주귀걸이가 있고 신비스럽게 반짝이고 있네요. 그래서 제목이 진주귀걸이를 한 여인일까요? 그리고 검정색 배경에 여인의 선명한 노랑, 파랑 색채가 단순하지만 조화롭게 그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네요. 여인의 머리에 두르고 있는 파란 터번은 당시 금보다 비쌌던 물감인 울트라 마린 블루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종교화에만 사용하였던 안료였답니다. 그리고 원래는 배경이 검정이 아니라 녹색 커튼이었는데 오랜 세월의 빛이 발해 검정으로 변했다고 해요. 당시 작품을 보면 배경이 검게 되어 있는 작품이 많답니다. 또 강하면서 부드러운 인공 조명 같은 빛의 표현으로 얼굴이 강조되어 있어요.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인의 영롱하고 고혹적인 눈빛을 보면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우리에게 무엇인가 비밀을 속삭일 것만 같아요. 모델이 된 여인을 바라보는 화가 베르메르의 사랑스러운 시선이 느껴지나요? 화가가 사랑하는 여인을 그린 것 같네요. 베르메르는 네덜란드 출신의 미술가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삶은 신비에 쌓여 있고 작품의 수가 적은데 그 중에서도 제작 연도를 표시한 작품의 수는 훨씬 적습니다. 사랑스럽고 신비한 그림이었죠. 자, 이제 로코코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장오노레 프라고나르, 책 읽는 소녀, 1773년에서 1776년. 이 그림이 그려진 18세기는 귀족들의 향락과 사치가 극에 달해 문제가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성과 교양 있는 삶이 강조되던 시기였어요. 프라고나르는 세속적이고 관능적인 그림으로 귀족들의 총애를 받았던 화가였지만 이 그림에서 많은 독서라는 주제로 도덕적인 메시지를 주었어요. 화려한 소녀의 의상과 달리 주변 배경은 매우 단조롭고 검소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사회 풍자 소설이 아닐까요? 이 작품은 2012년 발견된 드로잉 18명의 판타지 연작 중 첫 번째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판타지라고 하죠. 상류 계급의 사치와 방탕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책 읽는 지성인은 그야말로 판타지 인물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고 있나요? 명화를 감상하고 있는 여러분은 분명 책도 많이 읽고 있을 거예요. 장 프랑수와 밀레 만종 1857년부터 1859년. 이 작품이 처음 만들어진 1860년 당시 밀레는 물감을 살 돈조차 없는 가난한 화가였어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 루소가 몰래 후원을 해 만들어진 작품이 유명한 만종입니다. 정말 훌륭한 친구죠.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저녁 노을은 너무나 평화스럽고 조용하고 넓은 평야는 자연의 엄숙함과 장엄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저녁 예배의 종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난 화가 밀레는 가난한 농부들이 힘든 농사일에도 오히려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으며 자라다 보니 자연에 대한 사랑과 소박한 농부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남달랐고 이러한 농부의 생활을 숭고하게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면 하루 일을 마친 농부 부부가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평화로운 그림으로 보이지만 이 그림에는 슬픈 사연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농부 부부가 바구니를 밭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바구니에는 그들의 사랑하는 아기의 시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기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죽은 것이에요. 그 죽은 아기를 묻기 전 마지막으로 부부가 이별이 아쉬워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처음 만종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화가 달리에 의해 제기되었고 엑스레이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처음에는 바구니가 아닌 아이를 넣은 관으로 그려졌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도 수확한 감자가 거의 없어요. 자신의 밭이 없어 주인이 감자를 다 수확한 후 남아있는 감자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여신을 그린 것도 아니고 성서 내용을 그린 것도 아니고 부유한 여인의 초상을 그린 것도 아닌 가난한 농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클로드 오스카 모네 파라솔을 든 여인 1875년. 이 작품은 화가 모네의 아내 까미유와 그의 아들을 그린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여자의 치맛자락이 나부깁니다. 그리고 언덕 위로 구름이 지나가고 햇살이 비치지요. 제목은 파라솔을 든 여인이지만 진짜 주제는 마치 구름 같아요. 뭉게구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요? 느껴지나요? 여인의 얼굴을 매만지듯 스쳐가는 구름이 만져질 듯 합니다. 하늘과 여인의 옷은 하늘색이 넘나들면서 구분이 되지 않지요? 이전의 인물화가 인물이 주제가 되었다면 이제 대상을 둘러싼 배경, 대기, 분위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순간 빛에 의해 변화되는 그 순간 모네의 느낌, 화가의 순간적인 인상을 그린 것입니다. 빛에 의해 변화되는 색채를 표현했어요. 이전의 인물화와 변화가 보이나요? 색채가 형태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나요? 어려운가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찾아보고 그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에드바르트 뭉크, 절규 1893년. 하늘을 보세요. 붉은 노을이 보이네요. 이 작품이 제작될 당시 인도네시아의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유럽까지 날아와
실제로 하늘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붉은 하늘과 구불구불한 선이 불안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같네요. 이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도 뭉크처럼 절규하고 싶지 않나요? 뭉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행된 학살 사건에 절규하고 있어요. 자유분방한 그는 고리타분함과 낡은 것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절규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답해서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나요? 여러분도 뭉크 작품을 보면서 한번 소리를 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앙리 마티스 모자를 쓴 여인 1905년. 으악! 얼굴이 초록색이다. 마티스가 그의 아내를 그린 것인데 아내가 이 그림을 보고 매우 기분 나빠했다고 해요. 마티스는 눈에 보이는 실제 색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색채로 아내의 얼굴과 옷을 덕지덕지 칠했습니다. 모델이 된 아내는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친 모습을 보고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야수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야수파가 탄생됩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 형태보다 색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델을 예쁘게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색채만으로 멋진 그림이 됩니다. 그의 색채는 단순하고 화려하고 밝고 선명해요.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입니다. 여러분도 친구의 얼굴을 마음속 색채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마티스는 색채의 혁명으로, 피카소는 형태의 혁명으로 현대 미술의 기원이 되는 미술가입니다. 구스타브 클림트,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1907년. 그림에서 사실적으로 그려진 부분은 얼굴과 어깨, 손이 전부고 나머지는 화려한 장식적인 패턴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작품은 모델인 블로우 가문의 부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에 화려한 금박 장식을 한 것으로도 유명해요. 화가 클림트는 아버지가 금을 자세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금 세공업자여서 금과 은 등을 잘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했답니다. 그림은 화가가 살아온 개인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손을 주목해 볼까요?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고 있죠? 모델이 이런 포즈를 하고 있는 것은 어릴 적 사고로 다친 손에 장애를 감추기 위해서예요. 화가 클림트는 그녀가 가진 약점은 덮어주고 그녀만이 가진 아름다움은 화려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렸어요. 클림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관능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하고 장식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마음에 드나요? 이 작품은 1700억 원에 팔렸답니다. 마르크 샤갈, 도시 위에서 1914년에서 1918년. 도시 위에서는 샤갈과 그의 아내 벨라가 샤갈의 고향인 비테프스크를 하늘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샤갈이 결혼 직후에 그린 작품으로 마치 동화의 한 장면처럼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샤갈이 벨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지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우리 한번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늘이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 아닐까요? 샤갈의 작품은 파스텔 느낌의 색채로 환상적이고 마치 꿈처럼, 동화처럼 보이네요. 파울 필레, 세네치오, 1922년.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리듬감이 느껴지나요? 아님 조화로운가요?
이 그림은 화가 클레의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밝은 분위기를 성과 색, 면으로 조화롭게 표현한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란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의 작품은 음악가였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과 미술이 함께 잘 어우러져요. 그렇다면 여기서 음악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색채가 번져나가는 것 같은 표현은 마치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 같네요. 동그라미로 나타낸 얼굴을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6개의 면으로 나누고 흰색과 노랑, 분홍, 빨강으로 색칠해서 조화롭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이 단순하죠? 그렇지만 이 작품은 성과 색, 평면으로만 이루어진 기하학적인 형태와 색채가 가진 리듬감을 통해서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요. 파블로 피카소, 꿈, 1932년. 여러분, 이 여인이 무얼 하는 걸 같나요? 이 그림은 피카소가 꿈을 꾸고 있는 애인을 그린 것이에요.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앞에서 본 모나리자, 진주 귀걸이를 한 여인처럼 여인이 앉은 모습을 그렸다는 고전적인 형식을 다루면서도 표현 방법은 여인의 얼굴, 팔, 가슴을 분할하고 재구성했는데 여기서 그가 창시한 입체주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입체주의는 이전의 그림처럼 한 곳에서 본 것이 아니라 앞, 뒤, 좌우, 위, 아래 등 여러 시점에서 본 모습을 한 화면에 동시에 재구성해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티스처럼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하였네요. 피카소는 이런 개인적인 소재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게르니카, 한국 전쟁 등 사회적인 내용을 다룬 작품도 많이 제작했답니다. 피카소는 유명해졌지만 하나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예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를 하였어요. 앤디 워홀, 마릴린 먼로, 1964년. 당시 예술은 어렵고 고상한 거였어요. 앤디 워홀은 코카콜라병, 수프 깡통, 연예인 등 대중적인 것을 소재로 하나로 찍어냈어요. 그의 작품은 처음에 외면당했죠. 그는 그의 작업실을 공장이라고 불렀고 작품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제작했어요. 앤디 워홀은 팝아트라고 하는 장르의 대표적인 화가인데 팝아트는 팝송처럼 대중예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술이 부자나 교회의 부속물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항으로 보면 돼요. 어렵고 추상적이고 엄숙한 것에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소재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술의 고고함을 버리고 예술을 대중문화의 하나로 여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마릴린 먼로는 당시 매력적이고 화려한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사라지게 만든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녀를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한 것이랍니다. 르네 마그리트, 데칼코마니, 1966년. 여러분, 뭐가 보여요? 바다가 있고 중절모를 쓰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 구멍 뚫린 커튼이 있네요. 데칼코마니는 찍어내는 것이에요. 좌우 대칭이죠? 남자에 의해 가려진 바다와 하늘의 모습을 커튼에 그대로 옮겨놓았고요. 어느 것이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일상적인 사물을 예기치 않은 장소에 두어서 관습적인 사고에서 일탈을 유도시키는 것이에요. 논리를 뒤집음으로써 본질적인 가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조금 어렵나요? 초현실적이죠? 이 작품은 마그리트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대개는 뒷모습으로 표현해 다른 작품에도 자주 등장한답니다. 그는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해서 누군지 알 수 없게 평범한 일반적인 중절 모자를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작품 속의 구름은 자유로움, 파랑은 희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상상력과 절제미가 넘치는 그의 작품은 많은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답니다.
이명욱, 어초문답도 17세기. 자, 한번 볼까요? 뭐가 보이나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세히 보면 오른쪽의 어부와 왼쪽의 나무꾼이 뭐가 그리 즐거운지 길을 가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을 어초문답도라고 해요. 어부와 나무꾼이 서로 우연히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 말이죠. 어부와 나무꾼의 삶처럼 자연 친화적인 삶을 주제로 한 명화입니다. 어부는 물속에서 일하므로 신발이 필요 없는지 맨발이고 바지도 걷어 올렸어요. 그런데 나무꾼은 허리춤에 작은 도끼를 차고 있군요.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나무꾼의 옷이 휘날리는 모습이 생생하네요. 또 뭐가 보이나요? 마치 초상화를 보듯이 얼굴과 손, 발, 머리카락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대조를 이루며 바람에 나부끼는 옷자락의 단순하고 날카로운 붓질은 그림의 활력을 불어넣는 굿이라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조선시대 궁정 그림의 사실력과 격조를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당시 인물 그림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기도 해요. 윤두서, 자화상, 1710년.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명화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선비화가 윤두서가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이에요. 작품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강렬함을 넘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매섭게 올라간 눈꼬리, 오똑한 코, 굵게 남은 입술을 자세히 그렸지만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 올 한 올 셀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그려진 수염이에요. 얼굴과 눈빛도 대단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있어야 할 두 귀와 목, 그리고 상체가 없다는 사실. 그뿐인가요? 머리에 쓰는 탄건도 윗부분이 잘려나갔어요. 왜일까요? 원래는 가슴 부분까지 그렸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림이 지워져 얼굴 부분만 남았다고 해요. 하지만 머리에 쓰는 탄건을 자른 건 분명히 작가가 스스로 한 행동인데요. 왜일까요? 윤두서 자화상의 간결한 눈빛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어딘지 모르게 우수와 우울함이 느껴져요. 아마도 되고자 했던 관직에서 멀어진 상황에 슬픈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작품은 국보 240호로 현존하는 18세기 이전 유일한 자화상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